비행기 표는 당장 취소해 주십시오. 저와 제 가족은 이 나라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인천공항 출국장 한복판에서 한 영국인 신사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는 런던에서 30년 경력을 쌓은 수석 건축가.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영혼 없는 콘크리트 도시라 비웃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5일, 광화문에 가득 메운 수만 명의 질서와 도심을 가로지르는 살아있는 물길을 마주한 순간 그의 확신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콧대 높은 유럽의 건축가를 비고까지 포기하게 만든 걸까요? 지금 그 전율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에 남겨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저는 리처드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무려 30년째 이름을 내건 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꽤나 이름 알려진 수석 건축가였죠. 제 입으로 말하기 쑥스럽지만 런던 중심부의 스카이라인을 결정짓는 굵직한 상업용 빌딩부터 수백 년 된 유서 깊은 석조 건물의 리모델링까지 제 손을 거치지 않은 곳이 드물 정도였습니다. 대형 박물관의 그 장엄한 대리석 기둥이나 템스강 변을 따라 굽이쳐 흐르는 붉은 벽돌 건물들의 우아한 곡선을 보고 자란 제게 건축이란 곧 그 나라가 가진 역사의 무게이자 영혼 그 자체였습니다.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돌과 나무만이 진정한 건축의 가치를 지닌다고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렇기에 제 깐깐한 기준에서 아시아의 신흥 국가들이 자랑하는 화려한 발전상이라는 것은 그저 전쟁의 폐허 위에 급조해낸 영혼 없는 콘크리트 덩어리들에 불과했습니다. 역사의 깊이도 자연과의 치밀한 조화도 없이 그저 하늘로만 뾰족하게 솟아오른 흉물스러운 잿빛 닥스들의 향연. 겉만 번지르르하게 유리로 덮어놓았을 뿐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동선이나 정서적인 안도감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차가운 공장지대라고 단정 짓고 있었죠. 적어도 제가 아는 한 진정한 의미의 도시는 수백 년의 시간을 들여 서서히 유기적으로 성장해야만 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런 제 평온하고 완고했던 런던에서의 일상의 지진이 일어난 것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늦둥이 외동딸 소피아 때문이었습니다. 아빠, 이번 3월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BTS가 아리랑 특별 공연을 한대요. 이건 그냥 콘서트가 아니라 전 세계 아미들이 다 모이는 엄청난 역사적 축제라고요. 저 이번 학기 물리, 화학, 수학 전부 만점 받았잖아요. 제발 한국에 가게 해주세요. 네. 올해로 18살이 된 소피아는 며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제 서재문을 두드리며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직접 만든 왜 소피아는 한국에 가야만 하는가라는 제목의 프레젠테이션까지 띄워놓고 저를 설득하려 들었죠.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아주 매몰차게 고개를 저었었습니다. 고작 무대 위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아이돌 공연 하나를 보겠다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먼 아시아의 조그만 나라까지 날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제 이성으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으니까요. 소피아, 내 사랑스러운 딸아. 세상에 내가 봐야 할 위대하고 아름다운 곳이 얼마나 많은데. 하필 한국이니? 내가 원한다면 낭만이 넘치는 파리의 에펠탑이나 르네상스 예술의 심장인 이탈리아 피렌체로. 아빠가 당장 내일이라도 최고급 비즈니스석을 끊어주마. 하지만 서울이라니? 그곳은 그저 효율성만 따져 만든 빽빽한 아파트. 빌딩과 꽉 막힌 매연으로 숨막히는 회색 도시일 뿐이야. 내가 기대하는 아름다움이나 문화적 충격 따위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을 거란다. 내 건축가로서의 명예를 걸고 장담하지.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옛말은 이곳 콧대 높은 영국 런던에서도 정확히 들어맞는 진리였습니다. 제 단호한 거절에 소피아는 급기야 방문을 걸어 잠그고 식음 전폐를 선언했고 며칠째 딸의 창백한 얼굴을 지켜보던 아내마저 짐을 싸며 제 등을 떠밀기 시작했거든요. 당신이 그렇게 건축에 대해 잘 알고 유럽이 최고라고 생각한다면 직접 가서 그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얼마나 별로인지 딸의 두 눈앞에서 똑똑히 증명해보란 말이에요. 방구석에서 지도나 쳐다보며 잘난 척하지 말고요. 아내의 날 선 핀잔에 저는 결국 깊은 한숨을 내쉬며 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좋아, 알았어. 딱 닷새야. 명심의 소피아, 그 요란한 공연만 보고 미련 없이 런던으로 돌아오는 거다. 닷새면 그 삭막한 도시를 견디기에 내 인내심도 바닥이 날 테니까. 그렇게 저는 오직 닷새만 꾹 참고 버티자는 심정으로 입술을 꽉 깨문 채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가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질러 날아가는 13시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저는 태블릿 PC에 서울의 위성 지도를 띄워놓고 연신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런던의 좁고 구불구불하지만 사람 냄새가 나는 골목길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저 통제와 효율성만을 따져 바둑판처럼 획일적으로 그어놓은 도로망. 그리고 숨막힐 듯 빽빽하게 들어선 성냥갑 같은 아파트 단지들. 제 건축학적 지식으로 볼 때 이 도시는 분명 상상력이 철저히 거세된 숨막히는 콘크리트 지옥일 것이 뻔해 보였습니다. 빨리 이 지루하고 의미 없는 여행이 끝났으면 좋겠군. 런던의 부드러운 안개와 내 서재의 푹신한 가죽 소파가 벌써부터 그립잖아. 하지만 제 그 알량하고 오만했던 서양 중심의 자부심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하는 데는 비행기 바퀴가 인천국제공항의 활주로에 닿고 단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탑승구를 빠져나와 거대한 터미널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제자리에 우뚝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런던 히스로 공항의 그 낮고 우중충한 천장, 복잡하고 어수선해서 늘 길을 잃게 만들던 끔찍한 동선에만 익숙해져 있던 제 두 눈앞에 마치 미래에서 뚝 떨어진 듯한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이 압도적인 공간감과 채광은 대체 뭐지? 누가 설계한 거야? 수십 미터 높이로 시원하게 뻗어 올라간 천장은 그저 평평한 뚜껑을 덮어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한국의 전통 가옥인 한옥의 처마 곡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처럼 아주 우아하고 부드러운 곡류를 그리며 거대한 날개처럼 펼쳐져 있었죠. 게다가 그 거대한 철골 트러스 구조물 사이사이로는 3월의 맑고 따사로운 봄. 햇살이 마치 폭포수처럼 내부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인공적인 형광등 불빛에 의지하지 않고 이 거대한 건물의 중심부까지 자연 채광을 그토록 깊숙하게 끌어들이는 치밀한 설계. 이건 단순히 국가 예산을 쏟아부었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태양의 남중 고도와 계절별 빛의 입사각, 그리고 내부 공기의 대류 흐름까지 소수점 단위로 완벽하게 계산해낸 최고 수준의 건축. 공학과 예술적 감각이 결합된 결정체였던 것이죠. 저는 홀린 사람처럼 입을 반쯤 벌린 채 거대한 유리 천장을 올려다보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닥은 캐리어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조차 나지 않을 만큼 먼지 하나 없이 매끄럽게 반짝거렸고 수십 대의 비행기에서 쏟아져 나온 수만 명의 여행객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는 신기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천장과 벽면의 마감재들이 소음을 완벽하게 분산시키고 흡수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시장통 같은 시끄러움 대신 쾌적하고 차분한 고요함마저 맴돌고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그 거대한 공간을 채우는 공조 시스템은 기둥과 벽체 속에 완벽하게 숨겨져 있어 기계적인 모터 소리 하나 없이 언제나 봄날의 숲속 같은 신선한 공기가 피부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기 봐요. 저기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말을 걸고 있어요. 소피아의 들뜬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려보니 부드러운 유선형 디자인의 자율주행 안내 로봇이 사람들을 요리조리 피하며 매끄럽게 대리석 바닥을 미끄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로봇의 전면 스크린에는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실시간 비행 정보와 길 안내가 띄워져 있었고 길을 잃은 듯한 노부부에게 다가가 친절하게 에스코트를 자처하고 있었죠. 런던 공항에서 짐을 찾느라 헤매다가 불친절하고 퉁명스러운 안내원들에게 길을 묻다. 지쳐 짜증을 내던 제 과거의 기억들이 겹쳐 지나가며 순간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를 진정으로 경악하게 만들고 제 이성을 마비시킨 것은 그 다음 코스였습니다. 바로 외국인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입국 심사장이었죠. 런던이나 뉴욕, 파리 같은 이른바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의 공항에서는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기 위해 구불구불한 펜스 사이에 갇혀 짐짝처럼 최소 1시간, 길게는 3시간씩 서서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미덕이자 상식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해도 관료주의적인 시스템은 어쩔 수 없겠지라고 위안하며 피곤한 다리를 주무르고 길고 지루한 기다림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펼쳐진 상황은 제 빈약한 상상력을 완전히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긴 했지만 그 줄이 마치 거대한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처럼 멈추지 않고 무서운 속도로 쭉쭉 줄어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 마법 같은 속도의 비밀은 바로 AI 기반의 첨단 안면 인식 시스템과 한국 특유의 압도적인 전산 처리망에 있었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되어 심사대 키오스크 앞에 섰을 때 기계는 단 3초 만에 제 여권의 전자칩을 스캔하고 고해상도 카메라로 제 얼굴을 인식하더니 아주 경쾌한 알림음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유리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고압적인 표정의 심사관이 던지는 불필요하고 무례한 질문도 낡은 도장을 꺼내 여권에 쾅쾅 찍느라 허비하는 시간도 일절 존재하지 않았죠. 비행기에서 내려 끝없는 복도를 걷고 이 까다로운 입국 심사를 마친 뒤 수화물 찾는 곳까지 도달하는 데 걸린 총 시간은 고작 15분이었습니다. 심지어 수화물 벨트 앞에 도착하기도 전에 제 이름표가 붙은 커다란 캐리어는 이미 벨트 위에서 빙글빙글 돌며 저를 얌전히 기다리고 있더군요. 말도 안 돼. 이건 단순히 운이 좋은 게 아니야.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오차율 0.01% 미만의 정밀도로 맞물려 돌아가는 완벽하게 통제된 시스템의 승리잖아. 건축과 도시계획, 즉 인간의 동선과 공간의 효율을 평생토록 연구하고 업으로 삼아온 제게 이 미친 듯한 속도와 지독할 정도의 쾌적함은 가히 폭력적일 만큼 강렬한 정신적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낡고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그저 전통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포장하며 시민들에게 끝없는 불편함을 강요하던 유럽의 콧대가 이곳 한국의 최첨단 디지털 인프라 앞에서는 한없이 초라하고 부끄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으니까요. 저는 애써 크게 요동치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서울 도심으로 들어가는 공항철도인 ALX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진정하자, 리처드. 공항이 아무리 좋아봐야 결국 나라의 첫인상을 보여주는 거대한 쇼윈도일 뿐이잖아. 도심으로 들어가는 기차를 타보면 진짜 민낯이 드러날 거야. 도로변에 방치된 쓰레기 더미와 매연으로 가득한 낡은 슬럼가가 날 기다리고 있을 게 분명해. 저는 런던 외곽이나 파리 교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낙후되고 우울한 풍경들을 떠올리며 제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을 방어막처럼 겹겹이 둘렀습니다. 기차는 전기 모터의 미세한 진동만을 남긴 채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지하 승강장을 빠져나와 지상을 향해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팔짱을 단단히 낀 채 매서운 매의 눈초리로 차창 밖을 노려보았죠. 아주 작은 결함이나 지저분한 뒷골목이라도 발견하면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깎아내릴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깊은 터널을 지나 철로가 지상으로 올라오고 눈부신 3월의 봄 햇살 아래 한국의 진짜 풍경이 창밖으로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꽉 끼고 있던 팔짱을 스르르 풀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차가운 유리창 쪽으로 얼굴을 가져다 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삭막한 공장지대나 무질서하게 널브러진 판자촌은 그 어디를 둘러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거대한 서해안의 갯벌과 푸른 바다가 봄 햇빛을 받아 수만 개의 다이아몬드를 뿌려놓은 듯 반짝이고 있었고 그 거대한 대자연의 품을 가로지르며 유려하게 뻗어나간 영종대교가 압도적인 기하학적 아름다움을 뽐내며 도심을 향해 이어져 있었습니다. 거대한 철교 위를 달리고 있음에도 기차는 물잔에 물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승차감을 유지하고 있었죠. 바다를 건너 기차가 본격적으로 육지에 접어들어 도심 외곽을 달리기 시작하자 차창 밖의 풍경은 더욱 비현실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철길 양옆으로는 매서운 겨울을 이겨내고 3월의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샛노란 개나리와 산수유, 군락이 마치 끝없는 노란색 융단을 깔아놓은 듯 피어나 있었죠. 그 화사한 꽃길이 기차의 속도를 따라 끝없이 흘러갔습니다. 제가 흉물스럽다고 비난했던 저 멀리 보이는 고층 아파트 단지들은 막상 눈으로 확인하니 제 예상처럼 답답하거나 폭압적이지 않았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 동간거리는 도시의 바람이 자연스럽게 통과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바람길을 계산해 배치되어 있었고 아파트 단지 사이사이에는 짙은 녹음과 꽃나무들이 심어진 거대한 공원들이 완벽한 조경을 이루고 있었죠. 회색빛 도시가 아니라 초록과 분홍, 노란색이 어우러진 거대한 정원 속에 건물이 얌전히 안착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빠 세상에, 저강 좀 봐요. 너무 넓어서 꼭 바다 같아요. 이어폰을 끼고 노래를 듣던 소피아의 감탄사에 시선을 돌리자 런던의 좁은 템스강이나 파리의 생강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장엄한 한강이 그 푸른 위용을 한눈에 드러냈습니다. 강변을 따라 끝없이 조성된 수변 산책로에는 연두빛 새순을 틔운 수양버들, 나무들이 3월의 봄바람에 기분 좋게 춤을 추고 있었고
그 산책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거나 조깅을 하는 시민들의 평화로운 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강의 맑은 물결 위로는 따스한 봄볕이 부서져 내리고 있었고 그 너머로는 최첨단 유리벽으로 마감된 마천루들이 사이좋게 어우러져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죠. 인간의 탐욕이 자연을 밀어내고 폭력적으로 세워진 도시일 거라 단정했던 제 오만함이 이 완벽하게 설계된 생태와 첨단 기술의 조화 앞에서 속절없이 그리고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심 한복판의 대자연을 통째로 이식해버린 이 경이로운 마법 같은 광경. 런던의 낡은 지하철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속도의 무료 오지. 와이파이가 시속 100km로 달리는 기차 안에서도 빵빵하게 터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꽉 쥔 채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시스템과 인프라는 내 완벽한 패배를 인정하지. 하지만 건축과 도시의 진짜 영혼은 껍데기가 아니라 그 안에 살아 숨쉬는 사람들의 문화와 의식 수준에 있는 법이야. 과연 수만 명의 군중이 한꺼번에 모여든다는 그 광화문이라는 심장부에서도 이 완벽한 질서와 평화가 끝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군중의 광기가 이 도시의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모습을 내 두 눈으로 확인하고 말겠어. 저는 요동치는 심장 박동을 애써 억누르며 이제 곧 마주하게 될 서울의 거대한 심장부 광화문을 향해 날선 긴장감을 곤두세웠습니다. 호텔의 짐을 풀기도 무섭게 딸 소피아는 제 소매를 잡아 끌고 곧장 광화문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숙소문을 나서자마자 마주한 3월 말의 서울 도심은 제날 선 긴장감이 무색할 정도로 눈부시게 평화롭고 활기찼습니다. 꽃샘추위가 한풀 꺾인 거리는 따스한 봄볕으로 가득했고 길가에 심어진 가로수들은 저마다 옅은 연두빛 새순을 틔워내며 거대한 도시의 생기를 불어넣고 있었죠. 하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도 잠시 광화문 광장에 가까워질수록 제 심장 박동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맙소사. 소피아, 내 뒤에 바짝 붙어라. 절대 손을 놓으면 안 돼. 광장 입구에 다다른 저도 모르게 딸아이의 손을 꽉 움켜쥐고 말았습니다. 제 눈앞에는 그야말로 거대한 인간의 바다가 일렁이고 있었거든요. 경찰 추산으로만 무려 10만 명. 전 세계에서 몰려든 다양한 국적의 아미들과 수많은 한국 시민들이 거대한 세종대왕 동상부터 저 멀리 웅장하게 서 있는 광화문 앞까지 발 디딜 틈 없이 광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던 겁니다. 영국 런던에서 수만 명이 모이는 축구 경기나 록 페스티벌을 수없이 겪어본 제게 군중이란 곧 통제 불능의 폭력을 의미했습니다.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는 훌리건들, 바닥에 나뒹구는 맥주병과 쓰레기 산, 그리고 그들을 통제하기 위해 곤봉을 들고 험악하게 서 있는 기마 경찰들의 모습이 제가 아는 대규모 행사의 당연한 상식이었죠. 이건 미친 짓이야. 10만 명이라니. 누군가 한 명만 발을 헛디뎌도 끔찍한 압사사고가 날게 뻔해. 시스템이 아무리 훌륭해도 군중의 광기 앞에서는 무용지물일 뿐이지. 저는 주변을 매섭게 두리번거리며 도망칠 비상구부터 찾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본 공연이 시작될 무렵 저는 제 몸을 짓누르던 그 지독한 공포심이 얼마나 바보 같은 서양식 편견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완벽한 통제가 가능한 거지? 경찰이 소리를 지르지도 않는데? 10만 명이라는 엄청난 인파가 운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정교한 보이지 않는 질서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펜스 하나 없는 광장에서 스스로 구역을 나누어 정확히 열을 맞춰 앉아 있었고 통행로로는 단 한 명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하나 새치기를 하거나 소리를 지르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투명한 벽이 있는 것처럼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며 부드럽게 물결치듯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이윽고 붉은 노을이 광화문의 기와지붕 너머로 스며들 즈음 거대한 무대 위로 방탄소년단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아주 장엄하고도 낯선 선율이 광장 전체를 뒤흔들기 시작했죠. 그것은 제가 런던에서 들었던 흔한 팝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민요인 아리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곡이었는데 심장을 때리는 강렬한 비트 위로 애절하고도 기품 있는 전통 국악기의 소리가 거대한 빌딩 숲을 향해 굽이치듯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로 환호하면서도 노래의 하이라이트 부분에서는 마치 10만 명이 하나의 유기체라도 된 것처럼
정확한 타이밍에 일제히 보라색 응원봉을 흔들며 떼창을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최첨단 마천루들 사이에서 수백 년 전의 전통 민요가 가장 현대적인 방식으로 부활하여 수만 명의 영혼을 하나로 묶어내는 그 압도적인 에너지. 이 도시는 단순히 건물을 높게 올린 게 아니었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흐르는 아주 깊고 단단한 문화적 자부심이 이 거대한 군중을 하나로 통제하는 진짜 시스템이었던 거야. 하지만 제 콧대 높은 영국 신사의 자존심에 완벽한 확인. 사살을 날린 것은 2시간의 열광적인 공연이 모두 끝난 직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밤 10시가 훌쩍 넘은 시간. 저는 이제부터가 진짜 지옥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10만 명이 빠져나간 자리는 보나 마나 쓰레기장으로 변해 있을 테고 엉켜버린 동선 때문에 끔찍한 교통체증과 혼란이 빚어질 거라 확신했었죠. 저는 소피아를 보호하기 위해 어깨를 잔뜩 웅크린 채 잔뜩 날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서 믿기 힘든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리를 털고 일어난 수만 명의 시민들과 팬들이 약속이나 한 듯 가방에서 주섬주섬 커다란 쓰레기 봉투를 꺼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신들이 앉았던 자리는 물론이고 주변에 떨어진 휴지 조각 하나까지 샅샅이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Excuse me, 리처드 씨. 이것 좀 같이 버려주실래요? 심지어 제 옆에 있던 한국인 여대생은 밝게 웃으며 제가 아까 마시고 무심코 바닥에 내려놓았던 빈 생수병까지 자신의 봉투에 챙겨 넣어주더라고요. 그 순간 제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벌겋게 달아오르고 말았습니다. 유럽 제1의 선진 시민이라 자부하던 제가 이 완벽한 도덕성 앞에서 순식간에 미개한 골칫거리로 전락해버린 기분이었거든요. 불과 30분. 10만 명이 머물렀던 그 거대한 광장은 수많은 자원봉사자들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청소, 릴레이 덕분에 밤이 되자 공연 전보다 훨씬 더 깨끗한 상태로 되돌아가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3월의 봄바람에 날아온 벚꽃잎 몇 장만이 뒹굴고 있을 뿐이었죠. 경찰의 강압적인 통제도 요란한 호루라기 소리도 없이 스스로 완벽한 질서를 복구해내는 이 소름 돋는 시민의식. 저는 텅 빈 광장 한가운데 멍하니 서서 제가 그토록 우월하다고 믿어왔던 서구의 합리주의가 이 나라의 성숙한 도덕성 앞에서는 한없이 얄팍한 변명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충격으로 밤을 꼬박 새우고 맞이한 다음 날 아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을 삐딱하게 보던 매의 눈은 사라지고 이 놀라운 나라의 진짜 비결을 배우겠다는 겸허한 학생의 마음만이 남아 있었죠. 아빠, 우리 저기 뒤에 있는 큰 궁궐에 갈 건데 이 옷 꼭 입어보셔야 해요.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나선 소피아는 숙소 근처 대여점에서 곱게 빗어넘긴 머리에 화려한 옥색 한복을 차려입고 나타나 제게도 낯선 전통 의상을 들이밀었습니다. 연한 하늘색 빛이 감도는 남성용 도포였죠. 런던 수석 건축가 체면에 이런 관광객 같은 옷을 입고 돌아다니라니. 입으로는 헛기침을 하며 툴툴거렸지만 막상 그 부드러운 실크 자락에 몸을 맡기자 묘한 감각이 전해졌습니다. 서양의 정장이 몸을 빈틈없이 조이고 억압하여 권위를 세우는 옷이라면 이 한국의 전통 의상은 몸의 선을 따라 부드럽게 흐르면서도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바람을 품고 너울거리는 넉넉하고 우아한 기품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좋아, 이 멋진 옷을 입었으니 이 도시의 오래된 영혼을 제대로 한번 확인해보지. 저희 부녀는 따스한 봄 햇살을 받으며 광화문 광장 바로 뒤에 웅장하게 버티고 선 경복궁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거대한 광화문 물루를 통과해 궁궐의 첫 번째 뜰에 들어서는 순간 건축가로서의 제 시야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충격으로 팽창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이나 영국의 버킹엄 궁전을 볼 때마다 느꼈던 그 폭압적인 위압감이 이곳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배치는 자연을 정복하려 한 게 아니야. 완벽하게 자연의 일부로 스며든 거잖아. 저는 근정전의 드넓은 마당에 서서 저 멀리 궁궐을 병풍처럼 감싸고 있는 북악산의 능선을 바라보며 전율했습니다. 유럽의 왕궁들은 거대한 돌을 쌓아 올리고 기하학적인 정원을 만들어 자신들이 자연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과시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경복궁은 달랐습니다. 처마의 부드러운 곡선은 뒤편에 솟아오른 산맥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그대로 이어받고 있었고
건물의 높이조차 산의 풍경을 가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계산되어 겸손하게 엎드려 있었던 겁니다. 흥분을 감추지 못한 저는 건물 가까이 다가가 그 정교한 목조 구조를 뚫어져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쇠못을 단 하나도 쓰지 않았어. 나무와 나무의 홈을 정밀하게 깎아서 퍼즐처럼 끼워 맞춘 가구식 구조잖아. 저는 육중한 지붕의 무게를 받쳐주는 기둥 위쪽의 공포 시스템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수백 년 전의 건축가들이 못을 사용하지 않고 나무의 수축과 팽창, 심지어 지진의 진동까지 흡수할 수 있도록 이토록 완벽하고 유연한 조립식 구조를 설계해냈다는 사실은 제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력이었습니다. 콘크리트와 철근에 의존해 억지로 쌓아올린 서양의 건축물들이 얼마나 딱딱하고 무식한 방식이었는지 저는 부끄러움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죠. 궁궐의 깊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길수록 3월의 봄이 만들어낸 절경이 저희를 황홀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왕이 연회를 베풀었다는 경회로 연못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대로 발걸음을 멈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거대한 사각의 연못 한가운데 웅장하게 떠있는 2층 누각,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싼 버드나무의 연초록 새순과 이제 막 꽃망울을 터뜨린 연분홍빛 살구꽃들이 봄바람에 눈처럼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맑은 연못의 수면 위로는 붉은 기둥의 누각과 분홍빛 꽃잎들, 그리고 파란 하늘이 마치 거울처럼 완벽하게 투영되어 흔들리고 있었죠. 아빠, 여긴 정말 동화 속 세계 같아요. 넋을 잃고 중얼거리는 소피아의 말에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인간이 만든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연이 허락한 공간에 인간이 아주 조심스럽게 방 하나를 덧댄 것 같은 경건함 그 자체였죠. 한국의 건축 철학에는 창문 밖의 풍경마저 건물의 일부로 빌려온다는 착경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경회로가 바로 그 정점이었습니다. 서양의 건축이 자연을 잘라내어 유리창 안에 가두려 했다면 한국의 건축은 문을 활짝 열어 자연을 집 안으로 초대하고 있었군. 저는 연못가에 피어난 분홍빛 살구꽃잎 하나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생각했습니다. 오만했던 런던의 수석 건축가는 이제 이곳에 없었습니다. 그저 수백 년의 지혜와 첨단 시스템이 공존하는 이 경이로운 도시 앞에서 한없이 작아진 채 깊은 경의를 표하는 늙은 학생만이 서 있을 뿐이었죠. 광화문의 완벽한 시민의식과 경복궁의 이 숨막히는 전통 미학. 그렇다면 이들이 현대의 도시 한복판에 이식해 놓았다는 그 대자연은 대체 어떤 모습일까? 제 심장은 이제 두려움이나 의심이 아닌 순수한 호기심과 벅찬 감동으로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을 사랑하면서도 첨단 기술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이 놀라운 한국인들이 도심 한가운데 뚫어놓았다는 그 푸른 물길. 저는 서둘러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빌딩 숲 사이를 가로지른다는 전설적인 생태 하천, 청계천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경복궁의 굽어지는 기와 지붕과 그 너머로 아스라이 보이던 북악산의 능선을 뒤로 한 채 저희 부녀는 다시 빌딩 숲이 빽빽하게 들어선 서울의 심장부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방금 전까지 수백 년 전의 고즈넉한 과거를 거닐고 있었는데 횡단보도 하나를 건너자마자 눈부신 유리 외벽을 두른 수십 층짜리 마천루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거대한 현대 도시가 나타나더군요. 과거와 현재가 이토록 아무런 위화감 없이 심지어 서로의 경관을 해치지 않고 완벽하게 공존하는 도시는 런던이나 파리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직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아니 꼬투리를 잡고 싶은 거대한 의심 덩어리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소피아, 이제 내가 그렇게 입이 마르게 칭찬했던 그 청계천이라는 곳을 볼 차례구나. 하지만 아빠는 솔직히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단다. 저는 광화문 내거리를 지나며 딸아이에게 짐짓 엄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런던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이 도시에 대해 샅샅이 조사하며 청계천에 대한 기사와 논문들을 읽었었거든요. 수십 년간 거대한 아스팔트 고가도로로 덮여있던 죽은 하천을 뜯어내고 다시 물길을 열었다는 거창한 타이틀. 하지만 제 건축가로서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보았을 때 그것은 명백한 사기극이자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했습니다. 명심하렴. 자연 하천이 아니라 거대한 전기 모터와 펌프를 이용해 한강의 물을 억지로 퍼올려 흘려보내는 거대한 인공 수족관일 뿐이야. 바닥은 시멘트로 매끈하게 발라져 있을 테고 물은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수영장 물과 다를 바 없겠지.
유럽의 생태학자들도 그곳을 전기로 돌아가는 콘크리트 어항이라며 맹비난했단다. 겉보기에만 번지르르 할 뿐 그곳엔 진짜 자연의 숨결 따위는 존재하지 않을 거야. 저는 마치 승리를 확신하는 재판관처럼 턱을 치켜들고 걸었습니다. 자연을 모방하려는 인간의 오만한 기술력이 얼마나 얄팍하고 인위적인 결과를 낳는지 제 딸의 두 눈앞에서 똑똑히 증명해 보일 작정이었죠. 거대한 소라 모양의 조형물이 서 있는 청계광장에 도착했을 때까지만 해도 제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계단 아래로 움푹 파인 청계천의 산책로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제 입가의 미소는 차갑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 온도 차이는 대체 뭐지? 계단을 반쯤 내려갔을 무렵이었습니다. 왕복 8차선의 거대한 도로 위를 덮고 있던 매연 섞인 탁한 공기와 시끄러운 자동차 엔진 소리가 거짓말처럼 순식간에 차단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마법의 장막을 통과한 것처럼 말이죠. 대신 제 뺨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은 3월의 맑고 서늘한 가슴속까지 뻥 뚫리게 만드는 아주 신선한 봄바람이었습니다. 도로 위보다 온도가 무려 2, 3도는 더 낮고 청량한 공기였죠. 저는 계단 한가운데 우뚝 멈춰서서 빌딩 숲 사이를 가르고 끝없이 이어져 있는 그 움푹 파인 거대한 협곡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제 건축가로서의 뇌세포가 비상벨을 울리며 이 공간에 숨겨진 엄청난 과학적 비밀을 해석해내기 시작했거든요. 단순히 미관을 위해 땅을 파고 물을 채운 게 아니었어. 이건 도시 전체를 숨쉬게 만드는 거대한 공조 시스템, 즉 완벽하게 계산된 바람길이잖아. 현대의 거대 도시들은 콘크리트와 아스팔트가 내뿜는 열기 때문에 도시 중심부의 온도가 주변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열섬 현상으로 끔찍한 고통을 받습니다. 런던도 여름만 되면 이 열기를 배출하지 못해 노약자들이 쓰러지고 에어컨 전력난에 시달리죠. 그런데 이 놀라운 한국인들은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아스팔트를 무식하게 뜯어내고 그 자리에 차가운 물길을 열어버린 겁니다. 움푹 파인 지형을 따라 흐르는 차가운 물은 주변의 공기를 차갑게 식히고 그 무거워진 냉기는 계곡을 타듯 도심 깊숙한 곳으로 무서운 속도로 빨려 들어오며 고인 매연과 미세먼지를 밀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건물 외벽에 펜을 달아놓은 수준이 아니라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도시의 허파를 통째로 이식해놓은 이경이로운 도시 계획. 수백만 대의 에어컨이 할 일을 자연의 대류 현상과 물기를 이용해 해결해버린 이 압도적인 스케일의 설계 앞에 저는 전율을 느끼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아빠, 저기 물속 좀 봐요. 물고기들이 엄청 많아요. 소피아가 계단을 훌쩍 뛰어내려가 돌다리 위에서 손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황급히 정신을 차리고 산책로 바닥으로 내려섰죠. 그리고 소피아가 가리키는 맑은 물결 속을 들여다본 순간 저는 제가 품고 있던 마지막 의심마저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것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말도 안 돼. 시멘트 바닥이 아니라고? 제가 예상했던 유럽 학자들이 비난했던 그 매끈하고 죽어있는 콘크리트 바닥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상류에서부터 오랜 시간 물결을 타고 흘러와 자연스럽게 퇴적된 모래톱과 고운 흙바닥이 두툼하게 쌓여 있었죠. 그리고 그 흙을 뚫고 초록빛 수초들이 무성하게 뿌리를 내린 채 물결을 따라 부드럽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맑고 투명한 물속에는 어른 손가락만 한 작은 피라미떼와 송사리들이 은빛 비늘을 반짝이며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고 있었고 얕은 수초 사이로는 생명의 경이로움을 증명하듯 수많은 물고기들이 알을 낳고 번식하는 흔적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대한 날개를 펄럭이며 외가리 한 마리가 눈부신 3월의 햇살을 가르고 내려와 얕은 여울목에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수십 층짜리 은행 본점과 대기업 사옥들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이 인구. 천만의 거대 메트로폴리스 한가운데서 말입니다. 외가리는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길고 우아한 부리를 물속에 찔러 넣어 순식간에 은빛 물고기 한 마리를 낚아채더니 유유히 목으로 넘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싶을 만큼 거대한 충격과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아니, 서양의 그 콧대 높은 학자들이 전부 틀렸어요. 저는 멍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요, 인정합니다. 이 물길은 처음엔 인간이 거대한 모터와 펌프를 이용해 인위적으로 흘려보낸 가짜 물줄기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연은 그 차가운 콘크리트 어항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기술과 자본을 동원해 정성스럽게 뼈대를 세우고 맑은 물길을 열어주자 대자연이 기꺼이 그 안으로 스며들어와 스스로 모래를 쌓고 수초를 틔우고 물고기와 새들을 불러 모아 완벽하고 거대한 생태계의 살을 붙여버린 것이죠. 인간의 첨단 기술이 자연을 통제하고 억압한 것이 아니라 아주 공손하게 자연을 도심 속으로 초대하기 위해 깔아놓은 거대한 레드카펫이었던 겁니다. 이건 기적이야. 런던의 템스강은 겉보기에만 거대할 뿐 둔치를 온통 시멘트로 발라버려 물고기 한 마리 제대로 알을 낳을 수 없는 죽은 강이 되어버렸지. 우리는 수백 년간 자연을 도시 밖으로 쫓아내기에 급급했는데 이들은 첨단 기술의 힘을 빌려 기어이 대자연과 화해를 해내고야 만 거야. 산책로를 따라 걷는 풍경은 저를 더욱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회색 양복을 입은 직장인들이 한 손에 커피를 들고 산수유꽃이 흐드러진 돌담길을 따라 걷고 있었고 백발의 노부부는 버드나무 아래 놓인 돌계단에 걸터앉아 물장구를 치며 아이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의 꿀 같은 휴식을 이 완벽한 생태 하천에서 누리며 팍팍한 도시의 삶을 위로받고 있는 한국인들의 얼굴에는 런던의 지하철에서 보던 그 우울하고 쫓기는 듯한 그늘이 전혀 없었죠. 저는 계단 한 구석에 조용히 걸터앉아 봄바람에 흔들리는 노란 산수유꽃과 그 아래를 무심하게 헤엄치는 물고기 떼를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바쳐 쌓아 올렸던 그 오만하고 딱딱했던 건축. 철학이 이 맑은 물결을 따라 속절없이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연을 이기려 들지 않고 그렇다고 과거의 낡은 방식에 얽매이지도 않은 채 가장 현대적인 기술력으로 가장 원초적인 생태계를 복원해낸 대한민국. 저는 런던의 제 서재에 꽂혀있는 수백 권의 건축학 서적들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한낱 휴지 조각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짜 살아 숨쉬는 완벽한 도시의 정답이 바로 제 눈앞, 서울의 한복판에 흐르고 있었으니까요. 소피야, 내 말이 맞았어. 아빠가 완전히 졌단다. 이 도시는 아빠가 평생을 바쳐도 감히 설계하지 못할 만큼 너무나도 위대하고 아름다운 영혼을 품고 있구나. 제 솔직하고 뼈아픈 고백에 소피아는 제 목을 꽉 끌어안으며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어느덧 붉은 노을이 마천루의 유리 외벽을 붉게 물들이며 빌딩 숲 너머로 서서히 모습을 감추고 있었고 대신 서울의 밤을 깨우는 수만 개의 인공 불빛들이 마치 은하수처럼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그럼 이제 우리 서울의 밤을 제대로 즐기러 갈까요? 제가 끝내주는 곳을 알아놨거든요. 물결 위로 반짝이는 조명들을 바라보며 제 가슴 속에서는 이 낯선 이국 땅을 향한 뜨거운 경외심과 이들의 진짜 밤은 또 어떤 기적을 보여줄 것인가 하는 강렬한 설렘이 터질 듯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아이의 손을 굳게 잡고 서울의 가장 높은 곳, 수만 개의 별빛이 쏟아진다는 남산타워를 향해 벅찬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청계천의 그 경이로운 생명력 앞에서는 제 알량한 자존심 따위는 더 이상 세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대자연과 첨단 기술이 이토록 완벽하게 화해를 이룬 풍경을 눈에 담으며 저희 부녀는 어느덧 서울의 중심을 굽어보고 있는 가장 높은 곳, 남산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죠. 아빠, 저기 좀 보세요. 온 산이 연분홍빛으로 빛나고 있어요. 소피아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을 올려다본 순간 저는 또 한 번 감탄사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 걸어 올라가는 남산의 굽이진 순환로에는 이제 막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한 수천 그루의 벚나무들이 가로등의 부드러운 주황빛 조명을 받아 마치 꿈결처럼 화사하게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런던의 하이드파크가 주는 차갑고 정돈된 느낌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곳의 자연은 사람의 발길을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따스한 품을 내어주며 저희를 산의 정상으로 이끌어주고 있었죠. 케이블카에 올라타 투명한 유리창 밖으로 시선을 던졌을 때 제 심장은 다시 한번 거세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발 아래로 서서히 멀어지는 서울의 풍경은 제가 평생 보아왔던 그 어떤 세계적인 메트로폴리스의 야경보다도 압도적이고 찬란했습니다. 런던이나 파리, 뉴욕 같은 이른바 서구의 거대 도시들은 밤이 되면 마치 죽은 도시처럼 어둡고 우울하게 가라앉습니다. 치안의 불안함 때문에 도심의 상점들은 일찍 셔터를 내리고 사람들은 단단한 자물쇠가 채워진 집 안으로 숨어들기 바쁘죠. 밤의 어둠은 곧 두려움이자 회피해야 할 시간인 겁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서울의 밤은 정반대였습니다.
수백만 개의 인공 불빛들이 마치 땅 위에 내려앉은 은하수처럼 끊임없이 반짝이며 거대한 생명력을 뿜어내고 있었거든요. 끝없이 이어지는 자동차들의 붉은 후미 등이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처럼 도시의 구석구석으로 온기를 실어 나르고 있었고, 한강을 가로지르는 수많은 대교들은 저마다의 기하학적인 아름다움을 뽐내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들은 결코 무질서하거나 천박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빌딩 숲에서 흘러나오는 차가운 빛과 오래된 골목길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빛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이 거대한 도시가 24시간 내내 잠들지 않고 살아 숨쉬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단순히 전기를 많이 쓰는 게 아니야. 이 거대한 빛의 바다가 의미하는 건 오직 하나, 이 도시가 완벽하게 안전하다는 가장 강력한 선언인 셈이지. 남산타워의 전망대에서 내려와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리는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어 내려오던 밤 11시. 저는 제 추측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사실임을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 신사인 저는 늦은 밤, 낯선 곳을 걸을 때면 본능적으로 주머니에 지갑을 움켜쥐고 주변을 경계하곤 했습니다. 소피아를 제 등 뒤로 숨기며 젠걸음으로 호텔을 향해 걷고 있었죠. 그런데 제 옆으로 이제 막 퇴근한 듯한 젊은 여성이 이어폰을 꽂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아무렇지도 않게 밤길을 홀로 산책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나온 젊은 부부, 작은 강아지와 함께 밤바람을 쐬러 나온 백발의 노인까지. 그 누구의 얼굴에도 두려움이나 긴장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집 거실을 거니는 것처럼 너무나도 평온하고 자유로운 얼굴들이었죠. 맙소사. 세상에 경찰이나 경비원 하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토록 완벽한 치안이 유지될 수 있는 거지? 건축가인 저는 늘 도둑을 막기 위해 더 높은 담장을 설계하고 더 튼튼한 이중 잠금 장치를 다는 것에만 익숙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한국이라는 나라는 물리적인 담장이나 폭력적인 경찰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지켜준다는 시민들 간의 그 단단하고 보이지 않는 신뢰와 높은 도덕성으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거대한 울타리를 세워놓고 있었던 겁니다. 서양의 억압적인 건축물들이 결코 만들어내지 못한 가장 위대하고 투명한 건축물이 바로 이 나라의 밤거리에 세워져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경이로움에 취해 걷다 보니 어느새 뱃속에서 꼬르륵거리는 배꼽시계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보니 자정을 훌쩍 넘긴 새벽 1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죠. 아빠, 저 배고파요. 우리 맛있는 거 먹고 들어가면 안 될까요? 유럽이었다면 모든 식당이 문을 닫고 길고양이들만 돌아다닐 끔찍한 시간. 하지만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본 제 앞에는 믿을 수 없게도 환하게 간판에 불을 밝히고 있는 거대한 24시 전통 설렁탕 식당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자 밤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식당 안에는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하얀 앞치마를 두른 연세 지긋하신 사장님께서 저희를 보시더니 마치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온 손주를 반기듯 환하고 주름진 미소로 다가오셨습니다. 어서 와요. 밤바람이 많이 차지. 이쪽 따뜻한 자리로 와서 앉아요. 물론 저는 한국어를 전혀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분의 눈빛과 부드러운 손짓에서 배어나오는 넉넉한 환대는 그 어떤 완벽한 통역기보다도 제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고 있었습니다. 소피아가 휴대폰 번역기를 돌려 이 집의 대표 메뉴인 설렁탕 2그릇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제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뽀얀 국물의 설렁탕. 뚝배기와 함께 저희 테이블 위로 작고 정갈한 접시들이 끊임없이 놓이기 시작한 겁니다. 새빨간 양념이 먹음직스러운 배추김치, 아삭해 보이는 깍두기,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콩나물 무침과 시금치까지 무려 5가지가 넘는 반찬들이 상을 가득 채웠죠. 저는 순간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마담. Excuse me. 저희는 이런 걸 시킨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딱 이 스프 2개만 시켰다고요. 저는 바가지 요금을 낼 생각이 없습니다. 서양에서는 식당에 자리를 잡고 앉는 순간부터 물 한 잔, 빵 한 조각, 심지어 케첩 하나를 추가할 때마다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산서에 추가 요금으로 징수됩니다. 자본주의의 차갑고 냉정한 논리 속에서 평생을 살아온 제게 시키지도 않은 음식이 잔뜩 깔리는 것은 곧 관광객의 지갑을 노린 사기극일 뿐이었죠.
제 다급한 외침에 사장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시더니 이내 제가 왜 이러는지 알아채셨다는 듯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그리고는 굳은 제 어깨를 다정하게 토닥이시며 번역기 화면을 보여주셨죠. 이건 한국의 반찬이라는 거예요. 전부 무료입니다. 모자라면 언제든 더 줄 테니 맘껏 먹고 가요. 타지에서 고생이 많네. 무료라고요? 이 모든 정성스러운 음식들이 정말 공짜란 말입니까? 저는 털썩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뚝배기 안에서 팔팔 끓고 있는 설렁탕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사고를 며칠 동안 정성스레 고아낸 그 깊고 진한 맛이 혀끝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런던에서부터 겹겹이 껴입고 왔던 제 차갑고 오만했던 편견들을 한순간에 사르르 녹여버렸죠. 돈으로 모든 가치를 환산하는 삭막한 서양의 문화와는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낯선 이방인에게 넉넉하게 반찬을 내어주고 모자란 것은 없는지 살뜰하게 챙겨주는 이 깊은 배려. 한국인들이 말하는 그 전설적인 정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군요. 아무리 수십조 원을 들여 최첨단 빌딩을 세운다 한들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차갑다면 그건 그저 거대한 무덤에 불과할 겁니다. 하지만 이 도시는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이 따뜻한 인간애라는 최고의 모르타르로 도시의 뼈대를 단단하게 접착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새벽 2시. 배를 든든하게 채우고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소파에 앉아 가만히 창밖의 화려한 서울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무릎 위에는 낡은 가죽 수첩과 펜, 그리고 내일 오후 런던으로 돌아가는 영국 항공의 비즈니스석 탑승권이 놓여 있었죠. 아빠, 우리 정말 내일 돌아가는 거예요? 씻고 나온 소피아가 아쉬움이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의 눈가에는 벌써 이 경이로운 도시와 헤어져야 한다는 슬픔이 차오르고 있었죠. 저는 말없이 창밖의 야경과 탑승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런던의 제 서재, 수십 명의 직원이 기다리는 건축사무소, 그리고 제가 진행하고 있던 수백만 파운드짜리 설계 프로젝트들. 이 모든 것들이 저를 런던으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아주 강렬하고도 뜨거운 목소리가 메아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평생 알고 있던 건축의 상식은 이 나라에서 완전히 붕괴되었다. 사람을 위해 자연을 들여오고 완벽한 시스템 속에서도 인간의 따뜻한 정을 잃지 않는 이 위대한 도시. 내가 여기서 돌아간다면 내 남은 건축가로서의 인생은 한낱 거짓말쟁이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이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쥐어져 있던 런던행 탑승권을 단숨에 북북 찢어버렸습니다. 종이 쪼가리들이 호텔 방 바닥으로 눈처럼 흩날렸죠. 아빠. 눈을 동그랗게 뜬 소피아를 향해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환하고 홀가분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소피아, 당장 항공사에 전화해서 비행기표를 모조리 취소해라. 아빠는 런던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다. 아니, 한동안 이 위대한 나라를 절대 떠날 수 없어. 정말요? 아빠, 진심이세요? 소피아가 환호성을 지르며 제 품으로 와락 안겨들었습니다. 저는 딸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창밖에서 끊임없이 반짝이는 서울의 따스한 불빛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제가 품어왔던 얄팍한 서양 우월주의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자 인간과 자연, 전통과 첨단 기술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대한민국을 향한 한 명의 건축가로서 보내는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이 도시를, 아니 이 나라의 영혼을 바닥부터 다시 공부할 생각이야. 내가 평생 찾던 완벽한 유토피아가 바로 여기, 대한민국에 있었으니까 말이다. 아빠는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진짜 집을 짓는 법을 처음부터 다시 배울 거란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콧대 높고 오만했던 런던의 수석 건축가를 단숨에 무릎 꿇리고 귀국마저 포기하게 만든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인프라와 그 속에 담긴 따뜻한 정. 어쩌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익숙한 일상이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에게는 기적처럼 다가온다는 사실이 참으로 가슴 벅차고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첨단 AI 공항도, 도심을 식히는 청계천의 과학도, 영하의 추위를 녹이는 24시간 식당의 그 넉넉한 반찬. 인심도 결코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님을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전쟁의 참혹한 잿더미 위에서
당신의 젊음과 뼈를 깎는 고통을 기꺼이 갈아 넣어 지금의 이 눈부신 대한민국을 기초부터 단단하게 다져 올려주신 분들. 바로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이 땅의 모든 어르신들이 흘리신 그 뜨거운 피땀과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전 세계의 찬사를 받으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묵묵히 버텨내신 그 거친 세월들이 모여 세상에서 가장 견고하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이라는 집을 완성했습니다. 오늘도 그 크신 헌신에 깊은 존경을 담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위대한 건축가이자 영원한 자랑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 가슴 벅찬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전해드렸다면 우리 채널을 지탱해주는 아주 큰 힘인 구독과 좋아요를 조심스레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어르신들의 소중한 지혜와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습니다. 오늘도 거친 세상 살아내시느라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